북한이 지난 21일부터 새로운 핵무인 수중 공격적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관영 매체들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수중 폭발로 강력한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는 비밀병기라고 주장해 공중에 이어 수중 핵무기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위대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전사한 서해 용사 55명의 이름을 직접 호명했습니다. 어젯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인물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권 대표 등의 지문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틀째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륙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이름으로 위대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전사한 서해 용사 55명의 이름을 직접 호명했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사 서두부터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군이 북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체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 55명을 직접 호명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하며 호명을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호명하기 직전 윤 대통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20여 초 정도 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호명하는 동안에도 내내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명을 마친 뒤에는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들을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묘역과 묘소 등을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에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한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80에서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해 어제 오후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지난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을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시험을 참관하면서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 한국과 미국의 선택에 절망을 안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 결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당시 남북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과 피격 사실을 숨겼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라며 사망 경위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해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 측은 이 씨 실종 사실은 당시 수백 명이 알고 있었고 보안 유지를 지시한 건 마치 복사본 100부 가운데 70부 정도를 지운 상황에 불과하다며 이를 은폐하지도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 도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본 드라마인 고독한 니시카를 언급하며 회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고독한 이 미시카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통일부 장관은 고독한 장관입니다. 이 카운터 파트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권 장관은 한일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양측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본 외무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북 문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今日は南北関係を所掌する議長官との間でですね、北朝鮮への対応に関して忌憚のない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통일부 장관의 이번 방일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가속화하기로 한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多岐にわたる分野で政府間の意思疎通を活性化していく、そして国民の交流も深めていく、こうした取り組みが重要であると思います。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40분 동안 협의한 데 이어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과도 만나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대북 공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권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핵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일본을 찾은 것은 18년 만인데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에서 일본과의 공조와 공감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과거 정부 사례를 여럿 거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해 당시 정부 차원에서 대리 보상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때 기록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접 제3자 변제 방안 설득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에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정책을 펴왔다며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사실일까?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됐던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의 논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부처 장관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민관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65년 일본 정부가 불법성 자체를 부인하며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건 도의적 차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75년 보상 대상에 부상자나 생존자 등이 빠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징용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지난 2018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면서 2007년 당시 추가 보상의 법적 성격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주말인 내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자유는 보장하지만 모든 차선을 점거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전국 민중행동을 비롯한 196개 단체는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2시 농민들이 영풍문고 앞에서 2시 반에는 민주노총이 대학로에서 각각 별도 집회를 벌이다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후 5시에 모두 모여 마무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민주노총만 18,000명, 전체 3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농민, 빈민 등 해서 전 민중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결의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 공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차로를 점검해 통행을 방해하면 해산 절차를 밟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특히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있어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주최 추산 10,000명 규모로 열리는 등 최근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형사 입건될 만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 또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외교 담당자도 함께 책임을 지고 전원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1절에 일장기를 개항해서 논란이 됐던 시민이 당원으로 확인돼 출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시민이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배치되는 돌출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1절에 일장기 내걸었다는 목사 의원님도 뉴스 보셨죠?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혹시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가 사실 당무 승계받아서 한 지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일장기 개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원이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당원 네, 맞습니까? 나중에 보도를 보고 당원이 400만
됩니다. 제 당의 당원이.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 82만 명은 방비를 내고 3개월 이상 내신 분들, 소위 말해서 이게 책임 당원들이고요. 일반 당원들 4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당원 입당할 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당에 일반적인 당에 우리 구성원들이 상식과도 전혀 배치되는 얼추 행동을 하실 진행인데 예. 그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예.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예. 징계를 하고 이제 출당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가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인적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공편을 늘리고 공동 이익이 되는 신산업과 공급망 분야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천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고 SK텔레콤이 오는 5월부터 5G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서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중간요금제 4종을 신설해서 출시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통신사들에게 100기가 이하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해 통신비를 줄이라고 요구한 결과인데요. 다른 통신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24기가와 110기가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만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이 중간에 37, 54, 74, 99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4개 구간이 새로 출시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달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100기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던 사람은 최대 7,000원의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요금제 11종도 신설해서 6월 1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4만 원대 신규 요금제 3종은 이달 30일 출시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민간 통신기업의 요금제를 주무부처 장관이 발표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 보호물가로 실험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용자의 요금 사용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예전에 비해서 좀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요금제가 다양해졌지만 더 저렴해지지는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한 반쪽 요금제에 불과하고 저가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데이터 1기가당 더 높은 단가를 내는 부분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고객 이용 패턴과 눈높이를 감안해 조만간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뒤 해외로 도피한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와 권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동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붙잡힌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지문 조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이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안기고 해외로 도피했다 붙잡힌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블룸버그 등은 뉴욕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이 검거된 뒤 수시간 만에 증권 사기와 시세 조정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권 대표가 테라폼 랩스의 가상화폐인 테라 루나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SNS 등에서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점 등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와 지부장과 간부 3명의 자택 등 모두 10곳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원을 통해 한 정당에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은 현재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올봄 첫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지금 황사로 인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사는 입자가 다소 굵은 모래먼지입니다. 따라서 황사가 나타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지역은 충청과 전북, 경북입니다. 이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있습니다. 서울이 124 마이크로그램, 경북도 119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경남을 제한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황사는 오늘은 전국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황사가 밤사이 남부로 이동하면 내일 남부지방의 대기질은 종일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어제 단비가 내렸는데 중부지방엔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은 강우량이 5mm 미만에 머물러서 남부보다는 비양이 무척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비 효과가 거의 없어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날씨에 기온까지 크게 오릅니다. 봄꽃들이 개화하며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산림당국은 입상객은 화기 소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이 길어지면서 식수도 농업용수도 비상입니다.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고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선율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 상류입니다. 물 대신 풀만 무성하고 댐 건설로 수몰됐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복호의 저수율은 18%로 14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900mm입니다. 평년의 64% 수준으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광역상수원 주암댐도 저수율이 10%대를 기록하면서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톤씩 지금 현재 취소하여 상수도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절수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모처럼 내린 천금 같은 단비에 바짝 마른 땅이 오랜만에 흠뻑 젖었습니다. 메말랐던 마늘밭이며 양파밭이 비로 흠뻑 젖어서 좋고 황금 같은 비가 와서 좀 늦었지만 그 상추도 옮겨 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강우량이 20mm도 되지 않는 곳이 많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모내기철을 앞두고 물 관리가 중요한 벼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내기도 해야 되고 고추도 심어야 되고 깨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안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말라갖고 심어놔도 말라갖고 죽지요. 물 공급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물 전략 실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그 자체와 개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별개로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은 헌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헌재 판단은 달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 기소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명 의견으로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무부 장관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장관을 제외한 검사 6명에 대해선 당사자성은 인정됐지만 헌법상 부여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법은 이미 입법을 통해 검사 외에도 경찰, 군검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헌법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으로 인한 인권유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사의 권한 대신 국민의 기본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법정 의견과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국회가 불법 사보임 등으로 위헌, 위법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도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법안 효력을 유지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변호사 단체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재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재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지 않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판단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공감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법 체계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법과 그리고 저희가 이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직전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결국 검찰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박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불복이라고 어제 느끼셨어요? 그렇습니다. 불복이 아니고서야 뭐겠어요.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셨군요. 그래서 그럼 어제 민주당에서 한 장관 사퇴하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정법을 위배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서 2개 범죄로 축소시켜놨는데 그 2개 범죄 안에다가 없어질 범죄들을 왕창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부패 관련해서만 검찰이 수사권을 지금 가지도록 해 있는데 여러 시행령을 통해서 다른 수사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씀. 부패 범죄 안에다가 소위 직권남용이라는 것,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직권남용죄를 넣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넣었고 선거법상의 일부 범죄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한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입장을 내고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책무이고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자신이 그 책무를 다하는 걸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을 각하한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을 통과시킨 게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회 기능을 형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놓고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장 탈당이랄지 또 회기 쪼개기랄지 꼼수의 꼼수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이제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 준 거 아니겠어요?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뭐 이것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은 헌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법에 무효까지 선고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특히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이 절차 이 문제가 있었다고 5대4로 이 부분은 인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이제 유효하다. 법률은 유효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 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신의 소신과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사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위장 탈당이다, 꼼수 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민영배 의원 본인도 그런 소신이었다면 민주당 원으로서 어떤 그 소신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했던 게 맞는 거 아니냐. 헌재는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영배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복당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의 그런 평가에 따르면? 뭐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판단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당내에서 그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실제로 뭐 특별히 논의가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사뭇 바뀐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에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영재 의원에 소속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당 의원 50여 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까지 썼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여야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노웅래 의원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켜놓고 국민의힘 의원만 가결시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부결시키자니 부패 옹호, 방탄국회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물 가기 전에 송중부터 찾는 적이 있어서는 안 되죠. 향후에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와 대화하기 위해서 다음 달 7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전 장현은 다음 달 7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을 만나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시위와 천막 농성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장현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해 어제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해 대낮 도심을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주택가 골목으로 얼룩말을 몬 끝에 3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한복판,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선명한 무언가가 도로 위 자동차 앞을 가로막더니 이리저리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얼룩말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있던 2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울타리를 부수고 우리를 탈출한 겁니다. 찾기를 1시간 넘게 활보하는 얼룩말을 좁은 골목으로 모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결국 근처 주택가로 들어간 얼룩말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뛰어다니다 마치 총 6발을 맞고서야 쓰러졌습니다. 얼룩말은 탈출 3시간여 만에 동물원에서 2km 가까이 떨어진 이곳 주택가 골목에서 붙잡혔습니다. 난데없는 얼룩말 탈출 소동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차를 주차해놓고 바로 건너편에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말이 더벅더벅 바로 지나갔어요. 목정도 차길래 이제 조금 놀리긴 했죠. 얼룩말이 아닌 맹수가 동물원에서 나왔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얼룩말이 우리를 탈출할 정도면 다른 맹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되게 무서워요. 여기 주택가고 초등학교 있고 그 학교 근처인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에도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하던 코끼리 한 마리가 비둘기 떼에 놀라 울타리를 뚫고 탈출했는데 뒤따라 나온 코끼리들까지 모두 6마리가 주변 주택과 음식점을 헤집고 다니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또 행인 한 명이 코끼리에 받쳐 다치고 주변 교통이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얼룩말을 포획한 어린이대공원 측 관계자는 탈출 원인을 자세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말이면 끝납니다.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줄어든 세수의 인하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유류세는 인하폭을 달리하며 연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재작년 11월 20%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37% 인하폭이 최대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연장할 때는 종류에 따라 인하폭을 달리했습니다. 경유와 LPG만 37%를 유지하고 휘발유 인하폭은 25%로 줄인 겁니다.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문제는 계속된 인하 조치에 세수가 줄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 에너지, 환경 세수는 1년 전보다 33% 줄었습니다. 올해 1월만 놓고 봐도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세는 1,0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유 판매가가 17주째 내림세인 만큼 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처럼 25%로 내리고 서서히 인하폭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안정적인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변수입니다. 중국이 올해 리오프닝 효과로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간다면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나중에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이 77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해외 직접 투자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은 총 투자액 기준 771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654억 5천만 달러에서 2020년 573억 5천만 달러로 줄었다가 2021년 늘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스위스 크레디트 사태와 같은 금융권 불안에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4%에서 4.25%로 올렸습니다. 11차례 쉬지 않고 잇따라 올린 겁니다.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나 또다시 올린 겁니다. 이로써 영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이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ve seen signs of inflation really peaking now, but of course it's far too high. Now we think it's going to come down sharply, really from the early summer onwards. 베일리 총재는 현재의 금융시장 혼란이 제2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으론 보지 않았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a repeat of 2008 at all. Yeah, we've obviously increased the regulation of the banking system since then. We learned a lot of lessons in the financial crisis.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1.5%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국내 2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재무위기에 빠지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먼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한 겁니다. The inflationary situation, the inflationary pressure in Switzerland is such that a further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was necessary. It was the right answer. 스위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스위스 정부 주도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며 금융시장 혼란이 멈췄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중국산 SNS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틱톡 CEO를 불러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틱톡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며 CEO를 몰아붙였고 미국 정부도 틱톡은 분명한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틱톡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휴쇼우즈 CEO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틱톡과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Your trackers are embedded in sites across the web. TikTok surveils us all.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ble to use this as a tool to manipulate America as a whole. 싱가포르 화교 출신인 추 CEO는 중국 정부에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 땅에서 미국인에 의해 관리된다며 중국 공산당 연계설을 부인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 data stored on American soil by an American company overseen by American personnel. We call this initiative Project Texas. CEO의 해명에도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cess to that data. I find that actually preposterous. 하지만 일부 정보는 중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y American ByteDance personnel. employees in China, including engineers, currently have access to U.S. data? After Project Texas is done, the answer is no. Today, there is still some data that we need to delete.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틱톡은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틱톡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증거를 의회나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을 금지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어젯밤 11시 25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소작업차에서 일하던 40대 A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작업차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가던 A씨가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선박 쪽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튕겨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고소작업차에서 일하던 동료 1명과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조치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인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고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비산동 염색산업단지에 있는 화공약품 공장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또 다른 1명도 심한 화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진화 작업에 나서 2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은 드럼통에 석유화학 제품을 주입하다가 폭발이 일어났다는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거 필로폰을 투약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또 체포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젯밤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집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고 남 씨는 현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틀째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래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시야가 답답하고 목도 칼칼한데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평소의 4배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기가 가장 탁한 지역은 충청과 경북 지역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이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일부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데요. 남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오늘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그간의 고온 현상이 누그러져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에 비해 어제 적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인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